네, 반갑습니다. 제가 먼저 인사를 드리고 앉아야 되는데 반갑습니다. 이현주입니다. 금방 노래 잘 들으셨죠? 네, 제가 원래 뮤지컬을 엄청 좋아하는데 요즘에 너무 바빠서 뮤지컬을 거의 보지 못하고 있어요. 방금 그 노래 가사 중에서 아무도 이게 또 음이 안 맞네. 아무도 내 삶을 대신 살아주지 않아. 저는 그 가사가 정말 마음에 들고요. 사실은 우리가 지향하는 공통된 가치를 굉장히 잘 표현하는 전 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나다, 그죠? 나는 나다. 한번 같이 얘기해 볼까요? 나는 나다. 나는 나다. 네. 우리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이 세상에 태어난 나인데요. 그런데 지금 이 내 삶을 자꾸 말이죠. 내 삶을 정부가, 내 삶을 권력이 자꾸 대신 살아주려고 그래요. 내가 부탁한 적도 없는데, 그죠? 정말 짜증나요. 아주 짜증나요. 내가 어떻게 살든 내가 사는 건데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그리고 이게 바람직한 거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그리고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네, 그러고 무슨 저희가요 저는 학교 졸업하고 나면 그런 얘기 안 듣는 줄 알았는데 요즘에 진짜 제가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정치인들한테 대통령한테 네 그런 얘기 듣는데 심지어는 임금을 얼마를 받아야 돼. 회사를 어떻게 운영해야 돼. 뭐 좋은 얘기를 좋은 사람이 하면 괜찮아요. 근데 위정자들이 계속 그러면서 그걸 또 법에다가 규정을 해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 범위 밖으로 벗어나면 너는 나쁜 놈이야. 그래가지고 처벌한대요. 이게 뭡니까? 이게 파시즘입니다. 네, 이게 파시즘입니다. 저는 이제 뭐 인사 겸 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강연 시작된 것 같은데 하면 되는 거죠? 네, 네. 우리 몇 분 동안 해야 되는 거죠? 네. 그 시간을 좀 알려주세요. 반쯤 지났을 때요. 네. 왜냐하면 또 제가 막 신나가지고 한참 동안 얘기하다 보면 또 여러분 질문 받을 시간이 없어지면 안 되니까 제가 그냥 일어나서 하겠습니다. 앉아서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사실은 여러분이 아마 우리 이현주 TV 같이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오신 분들은 더더욱 그럴 것이다. 그럼 우리가 같이 함께하는 그 생각은 뭘까? 우리가 함께하는 그 생각은 뭘까? 사실은요, 우리 굉장히 좀 고리타분한 얘기긴 하지만 우리 헌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 그리고 법치. 그런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건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내 개인이 어떤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죠. 아까 제가 국가가 이래라 저래라 자꾸 한다 이 말씀 들었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오면서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민주당의 김부겸 의원이 차별금지법 비스무리한 거를 발의를 했대요. 그래서 뭘 금지하냐라고 봤더니 학력과 학벌을 가지고 차별하는 것을 금지한다. 들으면 그럴듯하죠. 그죠? 순간적으로 여러분 끄덕끄덕 하신 분 혹시 여기 들으면 굉장히 그럴듯해요.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 학력과 학벌 만능주의가 좋은 건 아니에요. 분명히 그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이 학력과 학벌을 가지고 차별을 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차별을
하면 안 되지? 우리가 만약에 사람을 뽑는데 그러면 서류에서 학력도 안 보고 학벌도 안 보고 아무것도 안 보고 어떻게 뽑지? 그게 내가 얼만큼 그거를 갖다가 고려해서 내가 쓸 사람을 뽑든 말든 그 내가 필요한 사람을 뽑을 때 내가 필요한 만큼 고려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채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학력이라는 게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의 지표는 또 될 수 있는 거죠. 그걸 얼만큼 고려할지 예를 들어서 나는 별로 그런 거 신경 안 써. 고려 안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뽑을 때 그걸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만 뭐냐 하면 그게 만능이 아니야. 그것만 가지고 하면 안 돼. 이런 얘기는 우리가 할 수 있겠지만 야, 너 말이야. 왜 그걸로 사람을 뽑았어? 나 그걸로 사람 뽑은 거 아닌데? 그러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보니까 이렇게 사람이 한 10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네가 채용한 사람이 1등, 2등 보니까 다 학벌이 좋아. 그러니까 너는 이거 법을 위반한 거야. 이렇게 하면 너 처벌받아야 되겠어.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뭔가 세상이 이상한 거예요 지금. 그러면 제가 물어봐요. 자 그러면 이제 외모 가지고 차별하면 안 돼. 맞죠? 그 말을 들으면 맞아. 근데 그걸로 차별하면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10명 중에 1명을 뽑는데 하여튼 나는 면접을 봤는데 내가 꼭 외모를 본 건 아닌데 제일 이쁜 애를 뽑았어. 야, 나는 이제 차별 금지에 걸려가지고 처벌받는 거야.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야, 나는 내 고향 사람이 좀 좋아. 아니면 나는 내 또래가 좋아. 그래가지고 여러 사람이 왔는데 40대를 뽑았어. 왜냐면 난 나랑 나이가 비슷한 사람이 좋거든. 근데 차별이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차별이 아닌 거죠? 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뽑을 때 뭔가 그것에 따른 차등을 두는 것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그 기준을 뭐로 할지는 각자가 그 회사나 그 사람이 생각하는 기준, 그 일이 해야 할 역량 이런 거랑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냐면 국가가 그런 거를 시켜, 그런 거를 감시해, 그런 거를 강요해. 그럼 나는 뭐 때문에 회사를 하는 거, 뭐 때문에 내가 사람을 뽑는 거고 나는 왜 이 자리에 있는 거지? 뭔가 이상합니다. 내가 뭔가 누구의 대리인이 된 것 같고 나를 누군가가 내가 마리오네트가 된 것 같아요. 지금 저는 대한민국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며칠 전에 어젠가 그 구속이 됐죠. 김상진 씨, 그죠? 저는 뭐 사실은 집 앞에 와서 그렇게 막 떠들고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좋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라고 협박하는 거, 뭐라고 너 죽이고 싶어. 이 새끼 정말 죽여야 되겠어. 이런 거 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말이죠. 그걸로 잡아가네. 근데 그 사람이요. 거기서 그냥 자기 유튜브에다가 막 그랬을 뿐이에요. 진짜로 거기 만약 칼 들고 가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좀 심하게 하긴 했지만 근데 그거 가지고 구속까지 하네? 그래 좋아. 예를 들어서 그걸 어떤 우리가 좀 심하게 했으니까 야 너 좀 뭐라고 얘기 좀 들어야 되겠어. 그럼 모르겠는데 구속까지 해. 뭔가 너무하다 이거. 그러면 말이지 이제 겁나는 거예요. 자 이현주 TV에서 내가 막 열이 받았어. 야 문재인 XX 내가 진짜 이 사람 정말 죽여버리고 싶어 라고 만약에 내가 얘기했어. 어느 순간 나한테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야 내가 그 말을 들었는데 갑자기 공포심이 올라오면서 내가 이렇게 겁이 나더라. 그러니까 이것은 법적으로 협박이야 라고 얘기하는 시대가 오지 않겠습니까? 어느 순간 우리가 옛날에 그런 경우에 구속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는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옛날에 말이죠. 제가 민주노총을 막 비판을 심하게 했더니 그 사람들이 우리 사무실에 지역 사무실 앞에 와가지고 한 달 넘게
농성을 하고요. 우리 사무실 안에 4층인데 지역에서 그 4층 안에까지 들어와가지고 우리 사무실 가는 복도에다가 이연주 막 XX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붙여놨어요. 막 그 무슨 카드, 카드로 막 붙여놓고 뭐라고 막 국회의원 사퇴해라 막 이런 거 잔뜩 붙여놨어요. 그럼 아니 그러면서 그 앞에 막 앉아가지고 들어놓고 막 이제 오면 죽여버리겠어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 내가 사실 무서워서 나 못 갔어요 거기 며칠 동안. 왜냐면 괜히 머리끄댕이 잡힐까봐. 근데 아니 난 무서워서 못 가. 지금 생각하면 너무 후회되는 거야. 그때 고발했었어야 되는데 사진 다 찍어가지고 고발했었어야 되는데 진짜 너무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솔직히 나는 그래 떠들어라 떠들어. 나는 내 할 말 한다 그래도 그러고 말았는데요. 제 얘기는 아니 내 사무실에 그런 적도 있었어. 그리고 여러분 기억나세요? 민주노총이 국회 앞에 와가지고 어떤 깽판을 쳤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경찰을 막 팼잖아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혼방인가 그런 걸로 나왔잖아. 그죠? 그리고 국회의원실에 의원회관 들어가지고 뭐 진보 무슨 대학생인지 뭐식인지 종북 대학생인지 뭔지 들어와가지고 막 들어놓고 막 뭐 굉장히 험악한 협박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 저는 요즘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우리가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런 생각 들어요. 지금 문재인 정권에 이렇게 줄선 사람들은 지배계층이고 거기에 비판적 목소리를 내거나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은 우리는 피지배 계층이구나. 그래가지고 뭘 해도 처벌도 차별적으로 받고 그래서 진짜 아까 제가 얘기를 했지만 차별금지법 다른 거 하지 말고 말이죠. 친문과 비문이라서 신문과 반문이라서 차별해서는 안 된다. 라는 차별금지법 발의하고 싶은 심정이. 그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그죠? 네. 진짜 제가 오늘 지금 얘기하다가 생각이 났는데 진짜 내야 되겠어. 진짜 기발한 것 같아. 너무 재밌을 것 같아. 그죠? 네. 친문과 반문이라고 형사처벌, 그 다음에 언론, 기타 등등에서 우리 채용, 그 다음에 해고, 기타 등등에서 차별해서는 안 된다. 이거 진짜 냈으면 좋겠어요. 꼭 하십시오. 네? 탄압금지. 탄압금지. 아니 이게 웬일이야 진짜. 저는요 지금 제가 지금 40대인데요 40대 후반이에요. 너무 나이를 많이 먹고 있어요. 아직도 계속 저는 40대예요. 계속 40대고 한 몇 년 후에도 계속 40대일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사실은 대학교를 91년도부터 다녔고 제가 91년도 대학 다닐 때 그때 동구권이 몰라 버렸어요. 혹시 저랑 비슷한 또래 계셔요? 네, 손 들어보세요. 너무 반갑습니다. X세대 반갑습니다. 근데 너무 젊어 보이시는데? 네. 근데 저기 또 있어요. 네, 반갑습니다. 근데 우리가요, 기억나시죠? 저희가 X세대 때 이제 1학년 때 선배들이 맨날 무슨 뭐 데모하러 나가자고 막 하더니 갑자기 겨울방학이 지나고 학교를 갔는데 갑자기 대학 교정이 싸그리 없어졌어. 그 많던 데모대들이 싹 없어지고 조용해진 거예요. 동구권이 몰라버려. 사회주의가 몰라버려. 그래서 싹 들어갔어. 그리고 나서 나온 게 뭐 한총련이가 나왔지만 그 사람들 워낙 과격해가지고 저하고 뭐 보통 평범한 우리 또래들은 별로 그렇게 그 사람들한테 관심이 없었죠. 근데 우리가 이제 배낭여행도 가고 막 그런 식의 이제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저는 그때가 참 자유로웠던 것 같아요. 그때가. 그죠? 정말 자유롭고 사실은요. 제가 그때 대한민국의 대학생으로 이렇게 살면서 저는 대한민국에서 다시 지금 같은 시절이 올 거라고는 한 번도 상상한 적이 없어요.
진짜 내가 무슨 얘기를 하면서 나 자신을 점검하고 내가 무슨 글을 쓰면서 야, 이 말 혹시 잘못하면 떼거지로 달려들어가지고 난리를 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제가 한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내가 별로 안 유명해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근데 엊그저께 송혜정 기자 기억나세요? 네, KBS. 네, 그 기자분이 뭐 말 잘못한 거 있었어요? 뭐 잘못한 거 있었나요? 나는 아니,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하길래 다 열심히 왔어. 혹시 만약에 날카롭게 문재인 대통령을 심하게 뭐라고 하는 게 나올까봐, 그러면 또 재밌잖아요. 그래서 하려고 막 눈을 막 부릅뜨고 봤는데 별로 안 나오더라고, 솔직히 얘기해서. 그분한테 좀 죄송한 얘기인데 굉장히 실망했어요. 저는 송혜정 기자한테 굉장히 실망했어요. 왜냐하면 보니까 별 얘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왜, 뭐 때문에 저렇게 난리 법석을 들면서 그 다음날 기사와 네이버의 뉴스와 그 인터넷 공간과 모든 그것이 난리가 났을까? 내용을 보니까 뭐 얼굴을 찌푸렸다나? 그러면 대통령이, 저는 진짜 웃겨서, 옛날에 대통령 혹시 기자회견하고 뭐 인터뷰하고 할 때 그 기자들이 다 방긋방긋 웃고 있었나? 한번 다 찾아보고 싶어, 진짜로. 언제 그런 것까지 신경 썼어? 그죠? 그 신경 안 썼어요. 얼굴을 그러면 방긋방긋 웃어야 되나? 그 화제 그 내용이 뭐였어요? 북한이 미사일을 쏴가지고 우리가 사정 타격권 안에 들어가고, 그런데도 우리는 말이지 그게 미사일이 아니옵니다 이러고 있고, 근데 미국은 미사일이라고 하고, 이거 완전히 창난 상태에 빠져 있는데, 근데 그건 당장 미사일이 겨냥하는 게 우리기 때문에 지금 누가 문제가 되는, 우리가 문제가 되는데 미국을 겨냥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제재가 아니다 뭐 이러면서 김종대가 뭔가 하는 사람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저 사람들 어느 나라 사람들일까? 그럼 우리나라 국민은 어떻게 되는 거지? 나는 어떻게 되지? 정말 머리가 하얘지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경제는 어떻게 됐어요, 지금? 경제는 어떻게 됐어요? 마이너스, 1분기 마이너스 성장했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걱정 안 됐어요? 환율 너무 올랐어요. 그죠? 아니, 환율이 급격히 오르는 거예요. 1분기 마이너스 성장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수출이 그동안 카바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반도체 때문이었는데, 그 반도체 시장이 이제 그 반도체 착시가 끝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착시가 끝난다고 우리가 솔직히 전 예상은 했는데 그게 3, 4분기쯤 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1분기에 벌써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게 왜 환율이 이렇게 급등하지? 주가는 어떻게 되는 거지? 주가를 갖다가 주가가 이게 정상적인 주가가 주가 엄청나게 폭락을 해야 맞을 텐데, 사실 많이 떨어졌지만 어느 정도 그렇게 생각보다 안 떨어져. 왜 안 떨어지지? 우리 노후자금 국민연금 가지고 다 바치고 있어. 거기 또 바치고 있어. 사실상 주가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국민연금은 완전히 지금 수익률이 뭐 지금 몇십조 마이너스 된 것 같은데, 그죠? 네. 그러면 나는 연금 받을 수 있을까? 우리 아이들은 지금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환율이 막 급등을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경제도 나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자를 갖다가 금리를 내려야 경기 부양이 될 텐데, 이거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내리면 그것도 큰 문제잖아요. 내리면 그럼 외환은 어떻게 돼? 그러니까 이것만 생각해. 그리고 지금 그런데 우리나라 산업을 보니까 현대차, 르노 삼성도 지금 개판이 돼 있고, 저 르노 삼성, 르노 자동차에 르노 그룹에서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한국의 삼성 자동차에 파견이 돼서 한 3년 정도 일을 했었는데, 그때 우리 회사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그때 그 르노, 그 공기업에서 민영화를 해가지고 구조개혁을 엄청나게 빡세게 하고 있던 르노 그룹에서 뭐라고 저한테 얘기했냐면, 야, 한국의 그 삼성 자동차는 노동자들이 너무나 신실하고 근면하고 정말 노사공규도 심하게 안 하고 무리한 요구도 안 하고, 한국은 그래서 발전했나 봐.
한국은 그래서 경제가 발전했나 봐. 그렇게 프랑스 애들이 나한테 한 15년 전에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 회사가 지금 어떻게 됐어? 내가 나오고 나서 언젠가 제가 딱 들었어요. 야, 민노총으로 들어갔대. 그 노조가 민노총으로 들어갔대. 그러더니 그냥 급격하게 망가지면서 지금은 안 그래도 경쟁력이 떨어지는데 르노가 이제 철수하려고 하겠죠, 당연히. 그런 상황까지 왔어요. 현대차도 어떻게 됐어? 그리고 지금 우리 산업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근데 그러면 뭔가 새로운 걸 뭘 하고 있나? 우리는 열심히 하고 있나? 새로운 혁신을 하려면 노동시장도 유연하고 모든 것이 자유로워서 뭔가 내가 막 투자도 하고 싶고 막 신이 나고 이래야 되는데 눈만 떴다 하면 맨날 기업인 잡아가고 압수수색하고 뭐 몇십 번씩 뭐 수사를 하는데 몇십 번씩 부른대요. 그럼 어떻게 원하는 대답을 해줄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정말 텔레비전 끄고 싶어요. 틀었다 하면 네 경찰 틀었다 하면 전부 다 수갑 차고 나와서 줄줄줄줄. 저는요, 왜 우리나라는 무슨 검찰들이 이게요 완전히 뭐냐 하면 무슨 공개 처형하는 과정 같아. 옛날에 조선시대에 있잖아요. 제 생각이 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 이런 생각이 불현듯 들었어요. 조선시대에 우리 저 사극 같은 데 보면 그 뭔가 이렇게 죄를 지으면요 달구지 같은 데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을 그냥 온 동네를 한 바퀴 돌게 하면서 망신을 주죠. 그죠? 망신을 주죠. 얼마나 인권이 침해가 됩니까? 그건 정말 전 근대적이고 본건적인 행태들이죠. 근데 망신을 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재판은 어떻게 해요? 동네 사람들 다 모아놓고 관아에서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막 하면서 막 떠들잖아. 너는 이래서 잘못했고 저 이래서 잘못했고 계속 떠들면서 사람들 다 보는 데서 권장 때리고 그 다음에 다 보는 데서 공개 처형하잖아요. 저는요 지금요 우리나라가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사람을 처벌을 하는데요. 그 사람이 유죄인지 무죄인지도 사실 알 수가 없어. 그런데요 시작부터 이제 달구지에 태워가지고 방송을 동네방네 다 하는 거예요. 동네방네 전국으로 방송을 하는 거지. 그죠? 수사받으러 가는 과정을 방송을 다 해. 그러면서 그 사람 그냥 사회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뭐 사실은 뭐 어쩌고 저쩌고 없어요. 이미 유죄야. 이미 그 사람은. 그렇게 하고 끝까지 가서 처벌 받을 때까지 생중계를 합니다. 생중계. 김학의 사건 뭐 어쩌고 저쩌고 무슨 사건 국민들이요 그 사건의 세부적인 내용까지 얼마나 많이 방송했으면 달달달달 외워요. 저는 우리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생각하지만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이게 뭐지? 이게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인가? 왜 누군가를 처벌하는데 모든 국민들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고 적법 절차의 원칙에 따라야 되고 인권이 있고 자유가 있고 자기의 인간의 존엄성이 있는데 저게 뭐 하는지 저건 조선시대의 그 망신 주던 그거랑 똑같잖아. 그리고 처형도 공개적으로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재판을 공개적으로 막 하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이거는요 미개한 거예요. 미개한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건 미개한 거다. 그리고 별로 알고 싶지도 않아요. 별로 알고 싶지도 않아. 그냥 수사가 시작됐어. 그러면 딱 한 줄. 그러면 됐어. 나 더 이상 알고 싶지 않아. 끝났으면 네가 알아서 해. 검찰이든 법원이든 자기 원리에 따라서 열심히 하란 말이야. 괜히 이래저래 눈치 보지 말고. 그래서 열심히 해서 그 내부의 원리에 있어 최선을 다해서 하고 또 견제하는 기관들이 견제를 해서 결론이 어떻게 났어. 그러면 상소를 했다 안 했다 그거 나오고 결론 났어. 뭐 만약에 사회적 큰 사건이면 결론 난 거 나오고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막 하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돼? 정신이 피폐해져요. 정신이. 그래가지고요 우리가요 정말 시간이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가요. 우리는 정말로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거든요. 그런데 진짜 경쟁력이 툭툭툭툭 떨어지는데 그런데 우리는 미래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헤매고 있는데 국민들이. 그런데 내 텔레비전에서 그
그런 이상한 것만 계속 들어주고 우리 정신을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국민들이요, 그따위 그런 것들 이제 제발 그만 들어. 그런 방송 좀 제발 그만해. 꼴 보기 싫어.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지,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 세계 경쟁을 뚫고 가야 할지,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그리고 우리 삶을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를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게 뭐냐? 이게 바로 보수의 가치예요. 이게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예요. 그런데 저는 항상 얘기하죠. 우리나라의 보수 세력들 이때까지 자유민주주의를 얘기를 했지만 워낙 힘들게 그 전에 산업화 과정 거치고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심고 너무나 힘들게 그동안에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살만해졌고 그리고 나서 정말 이렇게 시대가 발전해서 우리가 현대사 지금 이 시점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다 똑똑해졌으면 보수 세력이 변화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보면 감수성이 별로 없었던 부분들, 우리 사회를 어떻게 끌고 가야 할까, 우리 사회가 어떻게 가야 대한민국 국민들의 개인의 자유가 극대화되면서도 성숙한 근대 시민으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보수 세력이 그런 얘기를 해왔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전혀. 그리고 어제 그 김상진 씨 건 같은 경우에도 사실 별로 그렇게 저는 못 들어봤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이 자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그 사람 편들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형평에 맞지 않고 너무 과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얘기를 왜 안 하냐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리고 그 사람만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며칠 전에 대학생 하나가 뭐 민주당이 공산주의적, 사회주의적인 그런 정책을 추진한다라는 걸 가지고 벌금 100만 원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저는 너무 화가 나요. 대학생이 인터넷에서 민주당이 사회주의적인 정책을 추진한다. 아니 솔직히 맞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지우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자기들이 하고 있는 무리하게 임금을 지멋대로 결정하고 노동시간도 자기들이 결정해서 국민들을 구속하고 그리고 연금을 가지고 기업의 경영권을 빼앗고 이런 것들이 다 사회주의적 요소 아닌가요? 이게 사회주의라는 북한이 뭐 쳐들어와야 사회주의입니까? 그래서 이런 게 다 사회주의인데 그걸 사회주의 추진한다라고 했는데 이 친구가 입법 운운하는 바람에 그 단어가 좀 잘못돼가지고 100만 원을 받았다는데 그걸 학생이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은 기소유예라든가 그냥 사실은 훈방 정도로 끝날 일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야 너 잘 걸렸어. 다시는 말이지 이따위 식으로 우리를 갖다가 괴롭히면 우리를 비판하면 이제는 다 네가 본보기야 본보기로 처벌하는 본보기로.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뭐냐면 자기들을 비판하지 말라는 거죠. 비판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전에 이제 6월 초쯤에 제 책이 나오는데 제목이 사회주의를 탄핵한다 이건데 그 안에 잔뜩 들어가 있는데 이제 나보고 또 뭐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저는 진짜 우리가 말이죠. 지금 이 상황이요. 이 상황이 정말 국민들한테 알려야 돼요. 국민들한테.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가 무슨 촛불 뭐 어쩌죠 하면서 무슨 혁명을 했다고 생각해요. 혁명을 했다고 생각해요. 사실 그때 촛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때부터 굉장히 날카롭게 본질을 간파하고 야 이거 문제가 있어 뭔가 이상해 라고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처럼 생각이 짧아서 그때 어떤 다른 문제들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하면서 야 이제 세상이 바뀌겠구나 나라가 이게 나라냐 뭔가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저들이 제대로 하겠지 저는 그들이 제대로 하겠다는 생각까지는 안 했어요. 그때
저는 이제 그 사람들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탈당을 했지만, 그러나 혹시 그 사람들은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 찍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저는 특히 그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이게 나라냐라고 하고 촛불을 든 사람들, 당신들 한번 생각해봐. 왜 촛불을 들었지? 이렇게 사회주의 만들라고 들었어? 이렇게 경제를 침체시키라고 들었어? 이렇게 북한한테 쫄쫄 매고 북한만 위하는 대통령을 만들라고 들었어? 그건 아닐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용기를 내고 그때 그 촛불을 배신한 자다 너는,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시 촛불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국민들의 제가 제일 꼴보기 싫은 게 뭐냐면, 어떤 큰 대중의 흐름이 있어요. 그 흐름이 때로는 과격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그 흐름에 정신들이 있습니다. 87년에 민주화라는 정신이 있었는데, 그때 저도 고등학생이었지만 저는 뭣도 몰랐지만 학교 왔다 갔다 하면서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외치는 걸 보면서 어린 마음에 되게 뭔가 굉장히 이런저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나중에 보니까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외쳤는데 나중에요, 어떤 정치 집단이요, 자기들이 그것의 주인공인 양 하면서 막 나타나서 오만 짓을 다 하더라고요. 그게 누구죠? 운동권.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이 너무 싫어요. 네가 뭔데 말이야. 그거 국민들이 한 거야. 그런데 그 정신을 갖다가 제대로 하겠다라고 대변하겠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당신들이 무슨 특권층도 아니고 뭔데 도대체 민주화 운영하면서 자기들이 마치 그것의 상징적인 왕인 것처럼 행동을 하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민주주의라는 게 뭐예요? 특권층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자기들이 민주화 세력이라고 하면서 그 특권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민주화 세력이라는 그 특권층들, 그거 이제 타파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국민들이, 이름 없는 국민들이 이런저런 고생을 하면서 만들어낸 정신들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게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향유하면서 자기가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문재인 정권은 바로 그때 사실은 순수한 마음으로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면서 이 여러 가지를 염원했던 국민들의 마음을 완전히 배신하고 자기들이 시간이 다 돼간다고 얘기하는데 자기들이 그거를 갖다가 가로채고 있는. 그리고 더 웃기는 건 뭐냐 하면, 지금 와서 보니까 그때 얘기했던 것들의 상당수가 거짓말이었고, 그때 얘기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지독한 짓을 자기들이 다 하고 있어. 그런데 막 이미지 메이킹은 너무 잘해. 솔직히 그건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막 헷갈리게 만들어서, 그래서 마치 저 사람은 사실은 꼭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닌데, 사실은 그렇게 꼭 나쁜 사람, 저 주변에 누군가가 뭔가 잘못된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나 봐. 그래, 저 사람은 얼굴을 봐, 이렇게 선하게 생겼잖아. 혹시 여기서 그런 생각하신 분 계시지 않아요? 처음에? 안 계세요? 없어요. 네, 여기는 굉장히 정신력이 강하시고요. 제가 어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굉장히 선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소름 끼친다고. 근데 제가 얘기하죠. 그래, 좋아. 처음에는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잘 모르니까 얼굴 인상만 보고 선한 것 같아, 참 순진한 것 같아. 그래, 몰라서 그럴 거야. 뭔가 운동권들이니까 공부를 많이 안 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경제를 잘 모르니까 저렇게 하는 걸 거야. 진짜 그렇게 생각합니까? 근데요, 저는 사실은
한 1년쯤 지났을 때, 집권 1년쯤 지났을 때도 그 잘못된 경제 정책의 결과가 경제 파탄으로 일어나는 것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많은 학자들이 지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고치지 않고 그대로 가는 걸 보면서 제가 확신을 했어요. 아, 몰라서? 생각이 짧아서? 아니면 의지가 약해서 그런 게 아니다. 계획입니다. 절대 아니다. 기획된 거고 의도된 거다. 그러나 국민들한테 절대 우린 그것을 의도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무서운 사람들이다. 뭐냐 하면 국민들이요, 그 경제가 망가지는 게, 경제가 이렇게 망가져서 중산층이 몰락하는 게 자기들한테 더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산층이 뭡니까? 중산층이 우리 주로 자영업자, 중소기업 이런 분들이시잖아요. 그죠? 이런 분들이 뭐예요? 뿌띠 부르주아지예요. 그죠? 영어 전문 용어로 말하자면. 그런데 이분들이 망해야 돼. 왜냐하면 자기 가게가 있으면 골치 아파. 그러면 세금 안 내려고 그러고 국가 간섭 안 받으려고 그러고 자기 재산 모으려고 막 하고 자본가잖아 그것도. 그러니까 인건비도 줄이려고 그러고 막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을 찍을 리가 없어. 웬만하면 자기들이 그런 정책을 안 하니까 그건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상사회가 아니야. 그래서 다 몰락해가지고 그냥 예를 들면 재벌 또는 이제 세금 뜯어가지고 공무원들 있죠. 그 다음에 공기업 계속 늘려가지고 거기서 일종의 수많은 무상계급을 만들어서 거기다 취직시키고, 근데 사실 취직도 안 돼요. 그렇게 되면 누가 세금 낼 사람들, 세금 낼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는데 어떻게 세금 내?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무상계급을 일시적으로 많이 늘리면 마지막에 가서는 나라 전체가 망해서 베네수엘라처럼 되겠지만 그때까지 시간이 좀 있잖아. 그죠? 그럼 그동안은 자기들 다 해먹을 수 있는 거죠. 무상계급이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아무리 망할 때는 우리 가게를 지켜야지. 이런 최저임금이나 이런 무슨 소득주도 성장 정말 생각만 해도 죽여버리고 싶고 막 분노하지만 막상 망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예, 기본소득 같은 거라도 안 주나? 나한테 돈 좀 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변해요. 그럼요. 의존하게 되죠. 그리고 배급을 주죠. 배급. 그게 배급이에요. 그게 배급입니다. 그래서 배급을 주고 나면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야, 그 배급도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혹시 내가 잘못해가지고 저 배급 받는 데서 내가 탈락할까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반문이라서 차별받으면 안 되니까 입 딱 닫고 이제 조용히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거 받아서 쓰는 거에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어차피 나는 희망이 없어. 어차피 뭐 여기서 내가 더 잘 될 일도 없고 어차피 이래 망하나 저래 망하나 그냥 적당히 살자. 이렇게 돼. 희망이 없는 세상이 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그렇게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가고 있는. 그래서 누가 나한테 얘기해. 야, 완전 쫄딱 망해야 정신 차릴 거야.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쫄딱 망하면 정신 차려. 아니야. 잘못 생각하는 거야. 쫄딱 망해서 중산층이 없어지면 정신을 차리는 게 아니라 다 포기하게 돼. 다 포기하게 돼. 그러니까 쫄딱 망하기 전에 이걸 막아야 돼. 그래서 국민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어야 돼. 희망을.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똑똑하면 그러면 발탁이 돼서 하향 평준화가 아니라 똑똑한 애가 발탁이 돼서 뭔가 특별한 교육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 애가 스티브 잡스처럼 될 수도 있고 물론 엄청난 경쟁을 거쳐야 했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있으면 거기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 꿈을 꾸면서 사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계속 추락하면서 점점 심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가다 보면 우리가 봤을 때 왜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가 저렇게 망할 때까지 저 나라 국민들은 바본가? 왜 25년이 지나면서까지 저런 엉터리 정권을 차베스부터 마두로까지 왜 엉터리 정권을 이때까지 왜 뒤집어 엎지 않고 그냥 있었지? 그거는요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라요 그 메커니즘이 그런 거예요. 한 번 그 길에 가기 시작하면 그 길에 더 깊이 수렁에 빠지기
전에 빠져나오지 못하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망하고 나면 정신 차릴 거야 라는 건 틀린 얘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어떻게 확신을 하느냐, 지금 정책실장,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있는 김수현 실장이 부동산은 끝났다라는